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제6강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제6강은 이제 지금까지 함께 논의하고 공부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이제 강의인데, 이게 마무리를 하는 건 앞에 배운 것들을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한 학기를 하는 셈이 되겠죠. 예,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주제는 이러한 주제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번역은 이 주제는 레닌이 썼던 그 팜플렛 이름 What is to be done,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 맥락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다루었던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게 이제 시민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시민이란 말이 일제시대 이전까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때는 시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이제 시민이라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서구적인 개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시티즌 또는 부르주아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민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을 유독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적 체제의 여러 가지 사고는 우리가 동양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제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그런 체제를 생각을 한 것이다는 게 옛날부터 뭐 특히 제가 이제 유교에 있어서 맹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념 자체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스스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시민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1945년 이전에는 시민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고, 그 다음에 45년부터서 또 뭐 개인 독재, 군사 독재를 진행하면서도 시민이라는 이제 개념은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왔지만, 시민이 뭐냐,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민주시민 또는 민주시민의 교양 이런 것을 쌓아나가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합시다. 그래 이제 또 국제적으로는 국가라는 주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구체적인 이 정치 체제에 대한 주체로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제화 시대의 지구 공동체
지구촌 이야기를 했죠. 지구 공동체로서의 주체 의식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원으로는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이것을 연계도 생각해야 된다. 응? 국내 국제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현재의 재와 같은 것이고, 미래는 현재의 환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매번 현재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현재의 연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분석적으로 볼 때는 뭐 또 연도를 놓고 또 따지면서 뭐 1990년이냐 뭐 2010년이냐 뭐 2020년이냐 뭐 2030년 이런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적 그 거리 개념을 만들어 놓고 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당연히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정치 과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과학이 뭐였죠? 응? 과학. 이제 뭐 딱 시험 보기 좋은데 말이에요.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얻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뭐 방법과 절차를 이제 우리 목표는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이고 그 수단은 그 방법과 절차에. 근데 이 방법과 절차에 어떤 방법과 절차에 그야말로 정치 과학 안에서 축적되어 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뭐 갑자기 내가 어제 저녁 꿈을 꿨더니 뭐 그 저기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삼아야 된다더라.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준거로 우리가 시민이 정치적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적 방법을 터득해서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는 것을 특히 지금에 와서 더 늦게. 왜냐하면 최근에 와가지고 역사적인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 역사의 종말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과학적 방법에 의존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느닷없이 종교적 신념에 막 그 사로잡혀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정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제 아무래도 미래에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아주 비싼 돈을 내고 지금 이렇게 대학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럼 국가 민족들이 이렇게 그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그 터무니없는 방법에 입각해서 국가의 미래, 우리 시민의 미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 동의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갖고 나가자. 그런 시민을 육성하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퍼붓는 거예요. 어떤 체제를 만들 것이냐?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건 고대 중국국 2대 고시가라고 하는 격양가와 탕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국
역사를 좀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 격양가는 사실은 이제 뭐 말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노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근거가 희박하답니다. 여하튼 그러나 이 내용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먹으니 임금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연임금이 이제 그 연두선 시를 가고 있는 중인데 밭에서 이르는 어떤 영감이 노래를 부르더라 이거지. 응? 아침에 나가서 밭에서 이러고 밤에 들어와 가지고 발 닦고 밥해 먹고 잔다. 내가 이래서 내가 먹으니 임금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말할 정도에 얼마나 평화롭게 다스렸으면 얼마나 국가가 이 백성들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운영했으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상태, 격앙가의 상태가 모든 체제의 꿈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 문헌에는 주로 자주 나오고 있어요. 탕서는 탕임금이 이제 그 은나라를 이제 상나라를 붕괴시키면서 그 제후들을 모아놓고 이제 동맹군들을 모아놓고 최후 공격을 할 때 이제 제사를 하면서 부른 노래 일종의 이제 서약이지. 에? 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어쩌고 뭐 태극기 뭐 어쩌고 하는 서약 같은 건데 일종의 노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그 탕임금이 주장하기로 지금 체제는 도저히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그 어느 정도냐 그러면 국민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놈의 해는 언제 지려나 나도 너와 함께 죽고 싶구나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지. 그 여기서 이제 이놈의 해는 되게 뭘 의미하죠? 왕을 의미하잖아요. 응? 그 이제 이놈의 해는 언제 지려나 나도 너와 함께 죽고 싶구나 하는 건 체제가 너무 극악해서 차라리 그냥 같이 다 죽자. 물에 빠져 죽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니 이런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겠느냐? 우리 뒤집어 엎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 탕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노래 이놈의 해는 언제 지려나 나도 너와 함께 죽고 싶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인류사에서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자주 있습니다. 응? 자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추구하는 바는 격양가의 그 체제죠. 제발 덕분에 내가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벌면 내 노동으로 먹을 거 생기고 그걸로 그저 평화롭고 나름 어느 정도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예? 하는 그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 그 재밌는 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렛 다이아몬드 교수 UCLA 교수인데 그 콜랩스라는 책을 썼어요. 2005년에 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파멸 이렇게 번역이 된 것으로 본데 부제는 왜 어떤 사회는 실패하고 어떤 사회는 성공하는가 이런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 양반이 그 분석한 것 중에 하나 실패하는 사례가 바로 이스터섬 여기 피케안 제도와 이스터섬 이게 이제 남태평양 이게 에 있는 섬들인데 여기에 있었던 자그마한 공동체 국가들 뭐 거의 부족국가 수준이죠. 공동체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도 여기 그 모아이라고 불리우는 이 거대한 석상들 이야기는 들었죠? 저도 뭐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시스 섬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이건 그 모아이 석상이 이렇게 그 새까만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그 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제 17세기경에 17세기 18세기경에 유럽인들이 이 이스터 섬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무인도나 다름없이 이게 꽤 큰 섬인데도 거의 사람이 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황량한 벌판이기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분석 그 저기 인류학적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여기 꽤 많이 살고 있었던 때도 있고 나무도 여기 울창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거숭이 그 풀밭이 아니고 나무가 아주 울창하니 있었던 그런 좋은 그야말로 지상천국과 같은 섬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서 이제 그 조사들을 했는데 아주 그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에 먹고 사는 부엌터가 있고 부엌터 옆에 쓰레기통 그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 만든 쓰레기통이 발견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통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분석을 하고 탄소 동위원소 뭐 이런 걸 쟀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몇백 년간 이렇게 차여 있는 쓰레기통이어서 위에 있는 쓰레기 내용과 중간에 있는 쓰레기 내용과 저 밑에 있는 쓰레기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이렇게 뭘 먹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이제 그 이스터 섬의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재구성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냥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그 이스터 섬에 이쪽 이제 위쪽에서 폴리네시아 쪽에서 그 처음에 몇 가족이 이제 이시트 섬으로 왔어요. 그래 여기가 막 지상 천국과 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막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뭐 잡아먹을 그 동물도 많고 그래서 아주 이제 여기 즐겁게 살면서 막 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번식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는 인구가 점차 증대하고 인구가 증대하는과 동시에 또 이제 그 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자꾸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발생한 게 이때 그 종교가 바로 이 신상을 이제 모아이 신상을 세우는 건데 처음에는 이 신상이 조그만했다는 거지. 조그만하고 이제 그저 장난감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뭐 거기에 대고 이제 우리 부족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빌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작은 이제 이렇게 이쪽 부족이 서쪽 부족이 한번 정복을 하면 원래 있던 신상보다 조금 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나중에 하면 정복을 하면 여기서는 이쪽 신이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정복한 거야. 그리고 우리 신이 더 위대해. 그리고 조금 더 큰 걸 만들고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또 큰 이 신상들을 만들게 됐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 나무들 그 이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무참하게 벗겨진 이제 그 저기 베어 제끼고 여기다가 이제 옥수수 이런 것들을 이제 심었는데 이게 자꾸 나무들을 베어 제끼고 또 특히 신상을 만들려고 이제 막 여기 이제 꼭대기 근처에 그 저기
채석장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서 이제 끌고 이제 그 내려올 때는 그 밑에다가 뭐 이 저 통나무를 받쳐서 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산림 훼손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점차 산림이 훼손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이 모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있어야 그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을 텐데 점차 나무들을 베어 제끼니까 이게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베어 제끼니까 이 식량 생산이 떨어지고 식량 생산이 떨어지니까 다시 나무를 베어 제껴서 더 많은 또 그 밭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는 다시 또 생산성이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식인 풍습도 생겼다는 게 상대방을 정복하면은 그냥 그거 이제 상대방을 뜯어먹는 식용으로 먹는 그러한 그 식인 풍습까지 생기는 종말이 왔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소수만 간신히 살아남아 있을 때 유럽인들이 여기에 도착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식당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분석해 보니까 저 밑에는 뭐 제법 큰 나무 토막도 보이고 불타다가 남은 나무 토막도 보이고 무슨 사슴이니 뭐니 하는 식용으로 썼던 동물들도 보이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단순화되고 나중에는 이제 제일 위에는 사람들 잡아먹고 던져놓은 그 사람 뼈다구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 또 이 찬반 이론이 좀 있을 거예요. 응? 이 다이아몬드 교수의 분석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이스트 섬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런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이스트 섬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공원 케이스들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패와 성공의 이유, 실패의 이유와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 이제 보면은 그 기록의 부재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구전이라든지 또 인간의 그 기억으로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전달하는 게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 사실은 역사도 같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지혜를 얻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성공한 그 문명들은 대부분 기록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실패한 문명들은 기록의 실패가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럼 성공의 조건은 뭐예요? 충실한 기록을 보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건망증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건 주로 환경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배경 건망증이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확 변하면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변하면은
이것이 변하는 줄을 잘 모른다는 거지. 이것이 예를 들면 100년 안에 이렇게 주로 이제 한 세대가 중요한데 30년 안에 이게 발생했다. 그러면 오, 이렇게 많이 변했어? 이렇게 될 텐데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는 요점만 변하고 또 다음 세대에서는 또 요점만 변하고 또 다음 세대는 또 요것만 변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는데도 이것이 대단히 변화가 있었다는 인식을 잘 안 든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킬리만자로의 그 만년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킬리만자로 산에 이제 아프리카 만년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다. 뭐 그 아프리카 사람들 뭐 누구 제일 그 키 큰 사람들이 뭐예요? 그저 무슨 워크 키가 굉장히 큰 거 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들 이제 여기 이제 살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살 때 여기까지 이제 백년설이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돌아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백년설이 덮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손자가 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년설이 여기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몇백 년을 살았다면 와 이렇게 그 백년설이 위에 그 킬리만자로의 그 산에 눈이 그 심각하게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할아버지 살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살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자녀도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보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백년설이 여기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럼 많이 줄었네. 이 정도로 끝난다. 응? 예, 이 점을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걸 극복하려면 부단한 역사적 비교 분석을 시도를 해야 된다. 응? 그 부단한 역사적 비교 분석, 그러려면 물론 당연히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기록이. 이게 기록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봄으로써 이 배경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배경 건망증에 안 빠져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망하는 문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그 어떤 문명 또는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국가가 실패한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 점은 여러분들이 유보를 하고 이제 이 배경 건망증 현상 조금씩 그래 요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속 소설에서 나오는 사랑의 기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총각이 있다. 어떤 처녀를 사랑한다. 그 생판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퍽 쳐들어가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깜짝 그 처녀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지. 그게 저기 곤란하다 이야. 그래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전략을 써야 돼? 그 처녀가 무슨 동아리에 다니고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동아리에 같이 가입해가지고 자꾸 처녀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얼굴을 익혀놓는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봐서 점차 호의도 베풀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배경 건망증을 만드는 거야 말하자면
백인 건망증 작전이라고 할 수 있지. 여하튼 공유지 비극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 저기 맹자 선생이 정전법 할 때 여기 정전법 이야기를 했죠. 요것이 이제 이 나머지 9개, 8개 그 가구가 같이 협력해서 지어서 이것을 그 세금으로 국가에다 갖다 바치자. 이게 잘 되냐? 잘 안 된다, 이게. 응? 왜 잘 안 되냐?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 거 다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여기 일을 하려고 들 텐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역으로 이제 그게 있다고 치자고. 이게 이제 몽골에서 여기 칭기스칸이 이제 자기 그 부족 내에 이게 우물정자로 해가지고 목초지를 그 지정을 해줬다고 치자고. 그 자기 목초지가 있고 여기에 공유 목초지가 있다. 그래 이제 그 너희들이 그 이 공유 목초지는 잘 키워가지고 자기 목초지가 부족할 때, 자기 목초지가 부족할 때 이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목초지부터 황폐하게 돼버려. 금방 뭐 그 풀 다 뜯겨가지고 왜 사막이 돼버릴 거라고. 왜? 이 자기 목초지는 잘 놔두고 이 공유 목초지부터서 먼저 나눠 먹으려고 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간은 그 본성이지. 그 우리 집이 8남매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나는 막내여가지고 말이에요. 부모 각별히 보호를 했기 때문에 공유지 비극에서 좀 피했는데 여기 이제 뭐 가운데 이제 식사 시간에 반찬이 있다. 공유하는 반찬이 있다. 그리고 각기 이제 밥하고 국하고 있다. 좀 맛있는 반찬이 있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왜? 자기 밥과 반찬은 안 먹고 그냥 다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맛있는 반찬을 먹어버리니까. 나는 막내니까 이제 힘에 밀리겠지. 근데 다행히도 이제 엄마의 막강한 권력으로 보호를 하면서 한 덩어리를 둥 떼가지고 내 밥상에다 딱 얹어준다. 그래서 이제 공유지 비극을 피했는데 이게 이제 이 공공의 물건을 어떻게 공적인 이 자산을 어떻게 그 공동체가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제 성공의 조건을 만드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와 실천. 앞에서 뭐 이런 제도 저런 실천 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치마 성크 캐피탈이라는 그 논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치마 자본 이미 투입된 자본이 거기 있어. 응? 이미 투입된 자본이 있어. 그러니까 이 투입된 자본 이미 투입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이게 망한 줄 알면서도 여기다가 계속 퍼붓게 된다. 이게. 뭐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이미 자기가 거기다가 그 퍼부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응?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망한다. 여러분들이 무슨 삼국지 같은 그 소설 전쟁 역사 소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군이 일로 가면 매복이 있다. 그럼 매복이 있어서 잘못하면 다 몰살당할 수 있다고 그 참모들이 이야기하는데도 고집을 빡 피워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어. 그래 이 장군이 왜 그러겠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잘못 판단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것이 잘못 판단한 거라고 해서 자기가 그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권위가 안 서거든. 자리를 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고집을 부리는 거야.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걸 원하는 거지. 자기 권력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그 니들 주장대로 그냥 다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뭐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그 US 스틸이 그 세계에서 최강의 철강 회사였던 때도 있는데 그 옛날에 만들어놨던 고로들에서 계속 이제 그 철강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얘기지. 나중에 포항 제철이 포스코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고로를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 이게. 그러면 US 스틸이 포스코 하는 형태를 금방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한다 이게. 왜? 우선 여기에 투입했던 막대한 자본이 있는 데다가 또 여기서 이쪽 형태를 가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그 소위 베스티드 인터레스트, 그 이해관계, 기존의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조 같은 거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뭐냐? 기계화를 더 진행하고 또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기계화를 진행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구조조정은 무슨 뜻이냐면 대체적으로 이 임금의 비율을 낮추고 또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그 방식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가장 중대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은 도저히 구조조정을 수락할 수가 없잖아. 밥줄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반항을 하니까 쉽게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US 스틸이 포항 제철에 먹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지. 여하튼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겠어요? 이 US 스틸이라는 경제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이익을 또는 구조조정의 이익을 몇몇 자본가들만 독점하고 노동자들은 그냥 죽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냥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참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적절한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의할 수도 있겠지. 이제 그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대개는 못 찾아내거나 안 찾으려 그래. 이제 못 찾는 것은 멍청하고 무식해서 그러는 건데 또 알아도 안 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제 이렇게 이 노동자를 무시하는 노동자를 버리는 방법을 해야만 자기 이익이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응? 자유주의 중에서 왜곡된 자유주의 이를 가지게 되니까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가지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그 방법을 알아도
그 실천을 않는 거지 뭐. 여하튼 이 치마 잡아오는 문제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거부, psychological denial, 도 중대한 문제라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또는 뭐 객관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다. 그럴 리가 있냐 이래가면서 그 우리 그 진주 이야기를 좀 보면 진주시가 이렇게 있으면 진주시에 이제 여기에 큰 호수가 있어요. 진양호라고 뭐 아주 그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난강을 막아가지고 큰 호수를 만들고 여기 아주 신선하고 좋은 물을 이제 이 지역 도시에다 공급을 하는 건데 요 바로 밑에 그 지역이 이제 평거동이라는 지역인데 평거동에 막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 옛날엔 여긴 그냥 그 저기 난강이 홍수가 나면은 난강이 자주 홍수가 나니까 여기 그냥 그 뻘받치고 무슨 또 모래사장이고 했던 데를 메꿔가지고 그 이 뭐 멋진 아파트를 많이 진주의 강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 비싸요 여기가.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야? 자네들 그저 이쪽에 평가동에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게나. 몇 사람이 든다고. 자네들 말이야. 여기 난강 둑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난강 둑이 터지면. 특히 요사이 그 한국도 점점 지진이 이제 지진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그 둑 터지는 것은 가장 그 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뭐 둑이 약해서가 아니고 지진이 나서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진이 나면은 그냥 여기다 몰살당한다 이게야. 그런데 그 왜 여기가 이 값이 비싼 거야? 응? 우리 집은 이제 학교 이 경상대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여기 또 중간에 큰 산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터져도 관계 없어요. 그럼 뭐 별로 안 비싼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차마 이 그 진양호 이 둑이 터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뭐 다른 데서 터진 경우가 있다. 또는 무슨 뭐 점차 지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 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스트레스가 받치잖아.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런 걸 하기를 거부하는 거다.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로 터지면 그냥 가는 거지. 여기 몰살당하는 거야. 하여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단순 심리적인 무슨 뭐 일시적인 변덕 때문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기존의 이 성크 캐피탈을 치마자본 또는 베스트 인트레스트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실패의 이유라면 성공의 조건은 뭐예요? 열린 시민 정신을 배양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 마지막 우리 정치학개론은 마지막 동영상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예. 시청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